자, 그러면 그 반민족 행위 특별 그 법을 이제 볼게요. 반민특위를. 자, 거기 보면 이제 반민족자들은 되게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친일파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제헌 헌법 때부터 110조에 이 명시를 해놨어요. 101조에. 그래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당기 4287년에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해 가지고 제정을 했던 것이 반민족 행위 특별법이에요. 예.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죠. 정확한 명칭은. 자, 근데 원래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조직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됐던 것이 이제 내부 사정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국하자마자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고 대구 유견대 반란 사건도 있었고 등등 해갖고 지연되다가 그 당시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그 사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반민족 행위 특별법에 의해서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반민특위에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거든요. 공사기준 문제.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쓰시도 되고 정확한 명칭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예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입각해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특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특검. 예. 자, 1949년에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니까 국회는 예전에 1948년에 법에 입각해서 반민특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반민특위가 이제 정식으로 발족이 됐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반민특위의 내용을 보면요. 자, 근데 이 반민특위 활동을 이제 볼게요. 박홍식, 뭐 노덕술, 최난성, 이강수 이런 사람들의 친일파를 이제 체포를 했죠. 박홍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 침략 전쟁 때 하신 사업 있죠. 이 하신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인이 세운 최초 백화점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다음 노덕술은 유명하죠. 독립운동가 잡아서 고문한 악질 경찰인데 일본인 경찰도 말렸다고 해요. 네, 그만큼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최난성과 이강수는 친일행위도 유명하죠. 원래는 민족주의자다가 이제 변질했던 사람들이고, 자, 이런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승만 정권이 이 반민특위 활동을 되게 견제했고 방해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승만 자체가 이제 친일파를 좋아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근데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친일 관료들이나 경찰들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반민특위 활동을 제한을 했고 방해를 했던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반공을 우선시한 이승만 정부의 어떤 비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국회 뿌락치 사건이 있어요. 국회 뿌락치 사건. 자, 이 국회 뿌락치 사건은 뭐냐면 그 국회에 그 부위원장이었던 김학수라는 사람이 있죠. 이 김학수의 그 통일 논의가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주장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김학수와 그 무리들이 그 북한 뿌락치다 하면서 이들을 이제 잡아낸 사건이 있죠.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반민특위 이제 습격 사건은 그 당시 이제 그 서울 시경에 있는 조은선이라는 경찰관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잡았거든요. 반민특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북 그 중부에 있는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포위시켜서 무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반민특위가 해체돼 나갔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 외에도 뭐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그래서 만약에 반민특위를 뭐냐면 탄압했던 두 가지 사건 써가면 뭘 써야 되겠어요? 국회 뿌락치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자, 결국에는 반민족 행위의 어떤 범위가 축소돼서 처벌받은 그 친일파들이 극소수였고 그마저도 기간이 단축돼 갖고 거의 풀려났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반민특위의 실정을 보면 사형이 한 건, 사형 선고가 한 건이에요. 그 다음에 징역이 6건, 집행유예가 5건,
공민권 정지가 18건인데 사형이 선고받은 그 한 명조차도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예요? 처벌 안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대비될 수 있는 게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비시정권의 협력자들 있죠. 나치의 부역자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 선고만 해도 6,000건이 넘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집행, 실제 집행만 해도 700건이 넘어갈 정도 전후에 그 뭐냐면 이게 전후청산, 적폐청산이 너무 강력했죠, 프랑스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있다고 이제 또 주장하는 분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시정권이 있을 때는 작가였잖아요. 그때는 이미 이제 프랑스 교육을 받고 프랑스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반역자겠죠. 근데 여기 그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처리할 때 친일파들은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국이 독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건 좀 제 생각 병명인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냐면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적폐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아마 적폐의 기원을 따지면 친일파에서 다 나올 수 있을 거야. 지금 막 개혁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 다 보면 그 조상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선조들이. 다 친일파들의 손자들이야. 딱 보면. 예, 친일파의 아들, 손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좀 이상한 게, 그 다른 나라에서 보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 보수하면 민족주의잖아. 다 민족주의.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자든 진보야. 그리고 보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그 양파를 다 깎고 하면 뭐죠? 다 예전에 그 수구파들, 그 친일파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보수는 제가 김구가 마지막이다 보고 있어요. 예, 김구 외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그 수구파들은 김구를 싫어하잖아. 김구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5만원권 집회에 인물상 넣을 때 김구 넣자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보수파들 있죠.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건데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게 좀. 자, 그러면 이승만 통치 시기의 정치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이승만 시기의 정치 상황은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그 옆다리,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물어보는 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사 능력이나 수능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승만 시대 때 이제 정치 상황을 이제 보면, 자, 이승만은 몇 대에서 몇 대까지 해먹었죠? 일단 1대부터 4대까지 해먹었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보는데 1대 초대 대통령 때는 이제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은 거예요. 이승만은.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쉽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김구나 중도파가 참가를 하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 이거 단독 정부 구성은 못하겠다. 그래서 참가를 안 했고 당연히 이제 그 간선제에서 국회에서 뽑은 간선제에서 이제 이승만이 승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2대 국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1950년에 2대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회 선거를 했는데 요건 6.25 전쟁 이전이에요. 예. 그때 남북협상이나 평화통일 지향했던 중도 세력들, 이 혁신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승만 세력이 뭐야? 지지가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냐면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뭐냐면 그 이승만이 더 이상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일 때는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친일파 청산이나 친일파 청산 미온적 태도나 그다음에 그 6.25 전쟁 중이니까 국민방위고 사건 등 했는데 그 해가지고 간선제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고 그리고 2대 국회 구성원 입장 올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참고로 이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제 그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북한군의 점령을 넘어갔잖아요, 북한으로. 근데 이때 북한이 병력을 동원할 때 남한의 젊은이들 있죠, 20대 젊은이들 끌어다가 동원한 거야. 인민군에 편입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복하고 1사부터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그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그 후퇴할 때 거기 있는 그 젊은이들 그대로 놔둘 경우 어떻게 돼요? 또 북한군에 편입될 수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들 국민방위군에서 예비군으로 편입시켜갖고 다 끌고 내려온 거야. 이 사람들.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끌고 내려왔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데리고 내려왔으면
그 사람들에게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을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먹을 거 별로 안 주고 그냥 입을 것도 그냥 뭐 대충 하고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그 정부가 준 지원금들 횡령해 가지고 뭐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국민방위군의 총사령관들 이제 집단 다 총살시켰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건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의 어떤 인기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요. 자,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또 고치자. 그래서 이제 1952년에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죠. 직선제 개헌.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발췌 개헌안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헌법 개정 논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정부안인데, 이 정부안은 직선제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고, 그 다음에 그 위원이 이제 했던 것이 내각제 바탕으로 한 개혁안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부안이 이제 했지만 부결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이제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 폭력배를 동원했어요. 정치 깡패도 있죠. 정치 깡패를 이제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당을 창당하고, 그래서 불교시키고, 그리고 그 부산 일대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오는 거 있죠. 버스를 납치해가지고 보안대 넘겨. 잠시 구금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이제 여당 말고 야당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여당 의원끼리 모여가지고 헌법을 통과시켜 버렸죠. 그 헌법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그 야당 측에서 이승만 측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내각제 개헌에 있죠. 그 중에 약간만 빼오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직선제를 간처시킨 거죠. 그래서 내각제 개헌의 전부가 아니라 약간 발췌했다 해서 이걸 무슨 개헌안 한다? 발췌 개헌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발췌 개헌안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직선제예요. 직선제. 자, 그래서 무리하게 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는데 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 중에 어느가 더 많았을까요? 농촌 인구가 훨씬 많았죠. 도시 인구는 적었고,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승만이 깽판 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서는 이승만 안 뽑아주죠. 근데 농촌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라디오도 별로 없었고 TV도 아예 없었고 그냥 정부가 선전한 걸 그대로 믿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누굴 지지하겠어요? 이승만 지지해 주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 도시 지역은 상당히 진보적이죠. 근데 그 농촌 지역은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똑같은 당 짓잖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승만이 이걸 선거를 통해서 또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제 2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췌 개헌을 통해서 2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먹으려고 했죠. 이승만이 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3대 대통령 하려니까 문제는 이제 3선을 못 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헌법 안에서는 중임은 가능한데 3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한해서만 3선을 열어주자라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2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무슨 개헌이죠? 1954년에 4.4.5.1 개헌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 4.4.5.1 개헌의 주요 내용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을 제한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를 제한하고 국가 안위에 의해서 중대사항 등은 그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 그 국민투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그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야당이 상당히 반대할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야당들의 그 국회의원이 더 많았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야당이 3분의 1을 좀 차지하고 있었어. 3분의 1 이상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국회를 통과하려면, 그때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었냐면 203명이었어요. 203명. 203명이 243명인가? 203명이네요. 그래서 203명이었는데, 그때 찬성표가 몇 명 나왔냐면 135명. 그 다음에 반대표가 60명, 기권이 7명, 결석이 1명. 근데 135명은
3분의 2에 해당하지 못해요. 3분의 2가 넘으면 136명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3명에서 그래서 135.333이 되니까 136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서 부결했는데 이틀 만에 그 수학자를 데리고 와서 445 기획을 한 거야. 그래서 그 0.55 할 때는 올리고 0.5는 내리는 445 기획을 해갖고 그러니까 135.333이니까 이게 136이 아니라 445-200에서 333이니까 네이처수 해갖고 135명이다. 그래갖고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개헌안? 445 개헌안. 그래서 이 445 개헌을 통해서 이제 초대 대통령 한해서 중임 제한이 철폐됐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3대 대통령이 이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 측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당 세력들이 규합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래서 이 민주당이 창당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파별로 보면 구파와 신파가 있어요. 예, 구파는 저 한민당 계열이죠. 처음에 이제 한민당 계열이 자유당 이승만 친했다가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이 되고 그러는데 한민당 계열이 민주당 구파가 되고 신파는 그 한민당 계열을 제외한 야당 세력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민주당 구파의 대표적인 사람 보면 뭐 신익힌, 조병호, 윤보선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신파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파죠. 그래서 이 신파들이 이제 있다가 나중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구파 신파가 또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예. 자, 하여튼 민주당이 창당이 됐고 그리고 이때 이제 1956년 정 부통령 선거 때는 3대 그 대선이죠. 그때는 민주당이 신익현 후보를 이제 내세웠고 그다음에 부통령 후보는 장로를 내세웠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후보로서 그다음 부통령 후보로서는 이기붕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민주당 신익희가 그 당시 전라도 저쪽 호남선 있죠. 호남선 타고 전라도 쪽 유세하는데 익산인가? 거기에서 심장마비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대통령 누가 된 거예요? 이승만이 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은 누구냐면 이제 장명하고 이기붕인데 누가 이기면 장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통령하고 대통령의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유당에 나오는데 부통령 뭐가 민주당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4대 대통령 때 뭐냐면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승만이 이제 우위였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우위였는데 이승만 이제 신익현이 죽었으니까 이승만이 됐겠죠. 근데 또 한 명 있었어.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면 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이 진보당이 누가 조봉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봉암이 뭘 내세웠냐면 평화적 남북 통일안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입장 때 이거는 좌빨들의 주장이죠. 왜냐하면 평화적 남북 통일이 아니라 얘는 이승만 뭐야? 북진 통일이잖아. 얘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진보당이 그 1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은 거예요. 강권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진보당 약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선거 때는 이승만 또 해먹고 싶은데 진보당이 뭐야? 걸린 거죠. 조봉암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자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환해서 이제 사회주의 번졌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요소가 좀 많이 남았겠죠. 머릿속에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니까.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근데 이제 독립해가지고 이제 진보당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이 진보당은 혁신계 세력이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남북 간의 어떤 평합성을 통해 통일하자. 혁신계 세력도 이제 이렇게 진보당 계열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간신히보다 이제 뭐냐면 이승만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3대 대통령 선거 때 유명한 그 포효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누가 말했을까요? 예전에 저기 한국사 능력 검증이 나왔는데, 응? 신익현이 말했죠. 신익현이 그 민주당 대표 나왔던 갈아봤자 벌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누가 나왔죠? 이승만 자유당.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보았다. 혁신밖에 살 길이 없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진보당의 조봉암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승만이 이겼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3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반공을 내세워서 그런 독재 권력을 정당했는데 반공을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6.25 직후기 때문에 반공산주의 같은 어떤 분위기가 반공의 분위기가 확산됐던 데죠. 그래서 이승만 외에도 그 후에 이제 누구예요? 박정희니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전두환이 다 반공 내세웠잖아. 최근까지만 해도 뭐예요? 박근혜도 반공적인 어떤 그런 것들 내세우고 이제 쫓겨났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이승만 정부의 독재 강한 내용을 이제 보면은 진보당을 탄압하죠. 아까 이제 그 100만 표가 아니라 200만 표네요. 예, 제가 말 잘못했는데. 그래서 조봉암 중에 혁신계 정당들 평화통일론 주장. 그래서 이승만이 북진통일 입장 올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탄압을 하고, 이 평화통일론이 그 북한에서도 주장한 거다. 그러니까 진보당은 빨갱이고 그 조봉암도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세운 거죠. 그래서 간첩제도 해가지고 잡아가요. 조봉암은. 그래서 이제 그 당 간부가 구속되고 조봉암이 이제 사형 당하거든요. 이때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진보당 자체는 빨갱이 정당이 아니다. 다만 조봉암이 간첩제도에서 빨갱이다 해갖고 애들 사형시키죠. 예. 정형적인 뭐야? 정치 살인이죠. 예. 근데 나중에 재심을 받아가지고 후회지지만 재심 받았고 이거는 조작 사건에 걸려났죠. 그래서 조봉암이 무고도 해갖고 이제 사면 받았는데, 뭐 사면 받으면 뭐해? 이미 죽고 없어진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진보당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을 이제 있는데, 이 국가보안 중에 신국가보안법이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원이 그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 있죠. 예. 치안유지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미 군정 시기 때 폐기됐다가 다시 부활돼요. 그게 무슨 사건으로 부활됐냐면, 여순 순천 사건 아시죠? 여순 순천 사건 때 국가보안법이 부활되는데, 이 신국가보안법은 그 예전의 국가보안법, 이 보안법이라고 하는 보다도 더 적용 범위가 강범위해. 그래갖고 그 뭐냐면 요게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 종래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강범위한데, 국회 지정에 의해서 운영된 단체에 한했던 것에서 국가 번란을 목적으로 한 결사, 집단, 단체 조직까지 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는 국회 지정, 북한에 지정해 받아가지고 했던 단체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요 범위가 국가 번란을 목적으로 한 결사, 집단, 단체인데, 국가 번란이라는 게 뭐예요? 번란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정권 입장할 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집단이면 어떻게 해요? 정당이면 다 요 신국가보안법을 입각해서 뭐냐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의적인 어떤 그 해석에 의해서 야당이 탄압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 야당 의원들 무소불 군간을 동원해가지고 그 국회 그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그걸 통과시켜버린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국가보안법이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어요. 경향신문 지금 있죠? 이 경향신문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당이에요. 구한말 때부터. 이 경향신문이 왜 계속 있었는가는 보면, 이 경향신문이 뭐 하냐면 카톨릭 계통인 거예요. 카톨릭 계통.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겨레인데, 이 한겨레도 요즘에 한걸레라고 해갖고 비난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분노한 게 있어. 한겨레 20일 읽다가 예전에 한겨레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절독을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진보 여론이 그 JTBC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론이 그 진보 여론이 그 경향신문이거든요. 그래서 경향신문이 뭐 그 사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부를 비판해. 정부와 여당의 지지 멸렬상, 다수의 폭정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니까 경향신문을 폐간시키죠. 물론 이제 다시 복간이 되지만,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개혁을 해. 원래 저희 국회 헌법에는 지방자치법이 있어. 그 지방자치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법을 개혁을 시켜서 지방자치장을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전환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언제 몰락을 하는 거야? 4.19 혁명 때 몰락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4.19 혁명은 이제 보면요. 자, 4.19 혁명의 배경은 이거예요. 이제 일단은 정치적인 측면을 볼 때는, 자, 이게 4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있거든요. 4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누가 나왔냐면 조병옥이 나왔어요. 조병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로서 이제 이승만이 나온 거죠. 그 부통령이 이제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 이기붕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재수가 좋은지 그 당시 그 민주당 조병원이 그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또 죽어. 그래가지고 또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돼. 이 사람은 이제 상대방 그 유력 후보가 죽음으로써 대통령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승만은 이제 일단은 단일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100% 되고, 문제는 부통령인데, 이 부통령 선거하고 지금 장면하고 누가 싸워? 이기붕 싸우는데 장면이 더 인기가 높거든. 그래서 장면이 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누구야? 이승만이 고용의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 하다가 킥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누가 되는 거죠? 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 입장할 때는, 자유당 입장할 때는 이거 그 부통령이 되면 안 되죠, 장면이. 그러니까 이기붕 어떻게 이제 시키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돼?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3.15 부정선거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다 아다시피 뭐 사흘 사전 투표, 그래갖고 사흘 정도 미리 만들어가지고 자유당 표를 만들어갖고 넣고, 그 다음에 3인조 9인조 공개 투표. 그러니까 3인하고 9인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투표를 하는 거야. 한 명은 이제 자유당 뿌락치 하나 심어놓고, 그 다음에 만장부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거하는 날 깡패들 동원해갖고 만장 쳐놓고 막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고, 그 다음에 야당 참가인들 축출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해갖고 투표함을 개봉을 해보니까 이게 당연히 누구예요? 부통령에서 이기붕이 너무 많은 표를 얻은 거야. 근데 심지어는 어떤 표까지 얻냐면 분명히 야당 지역이 되게 강세인 지역에서도 이기붕이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부정선거라고 알게 된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처음에 2.28 대구 학생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자유당, 야당이 민주당 선거 유세를 못 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해서 그거에서 일으킨 사건이 있고, 3.15 선거 일어난 다음에 마산에서 이제 폭발돼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마산 봉기가 있는데, 그때 그 중학생으로 참여했던 김주율이 뭐죠? 거기 체류탄을 맞고 뭐죠? 죽게 되는데, 그때 그 김주율이 그 체류탄 맞은 그 시체를 버려요, 이제 경찰이 앞바다에. 근데 나중에 이게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가 그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는 김주현의 사진을 찍은 거야, 시체를. 근데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 장의 사진이 상당히 효과적인 게, 이걸 보고는 열받은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마산뿐만 아니라 이게 마산 2차진이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한 이승만은 이걸 다 누구의 소행으로 놀죠? 다 북계의 소행이다. 이렇게 물고 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서울에 대규모 시위를 하고, 거기 고려대상이 이제 시위를 하고, 교수단도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자, 이승만이 이제 계엄령을 내는데 군부도 계엄령을 제대로 이제 시행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나중에 이제 시위에 대해서 발표를 하잖아, 경찰이.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이 나오고, 이제 미국에 입장할 때는 이제 당황스러워, 미국에. 이승만을 계속 정권에 놔뒀다가는 이게 불안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조용히 불려다가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 어쩔 수 있나, 미국이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하와이도 망명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19 혁명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이 4.19 혁명의 의의는 학생과 시민이 연합해갖고 독재 정권을 타는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권 때 경제 부분을 볼게요. 경제 부분. 요거. 자, 이 경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뒤에 더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개요만 설명하면, 신흥 재벌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신흥 재벌들이 왜 등장했냐? 여러 가지 있는데, 300산업 있죠? 그래서 외국 원조, 미공법에 의한 300산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융자, 한유대에 의한 미아 불화, 등등 있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뭐냐면, 적산불화가 있어요, 적산불화. 적산불화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남겨놓은 부동산이나 기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불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업체들이나 이런 기업에게 불화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흥재벌이 탄생했는데, 이 신흥재벌은 특별주자나 뭐 이런 특별 항의에 통한 미국 문화의 어떤 불화, 그다음 외국 원조의 외자 도입, 300산업 등등 해갖고 여러 특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얻을 수 있을까? 이 기업가들이 정치가들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대표 정경유착이야. 정경유착.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뭐 특별 융자라든지 외화 도입이라든지 뭐 304억 그런 것들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환율 조작해갖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건을 사들이고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뭐냐면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얻었고 이들에 의해서 이게 오늘날 재벌의 기원이 이제 이때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4.19 혁명이 끝난 다음에 가도 정부와 허저의 가도 정부가 등장하고 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 4.19 혁명에 그때 일으킨 그 배경이 됐던 것이 부패한 정치가들이다. 근데 부패한 정치보다 더 못된 놈이 누구냐면 부패한 정치가들에게 돈을 줬던 사람이다. 누구세요? 재벌이죠. 예. 그래서 이 재벌들의 재벌 그러니까 돈을 줬던 재벌들을 뭐냐면 해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자라는 여론이 형성돼요. 심지어는 그 4.19 혁명 때 발포자 처벌보다도 이 재벌들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논의가 있냐면 부정축제 처리법이라는 법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 부담으로 1958년에 무상원조 원래 공짜로 줬죠. 유상차관으로 전환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때 미국이 처음에 무상원조를 해줄 때 어떤 걸 했냐면 소비재를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 볼 때는 생산재를 줄 경우에는 이승만이 그걸 가지고 무기 만든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뭐 먹고 살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먹고 입고 그런 것들 300산업 중심으로 소비재 공급을 했고 이승만도 처음에 생산재 달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안 들어주니까 미국한테 공짜 받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미국이 이제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원을 바뀌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생산재 공업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 자립을 위해서 이제 경제 개발을 수입하고 그리고 이때 상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죠. 예, 상개년. 그래서 요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이 타도되면서 안 됐다가 장명 정권 넘어갔다가 장명 정권도 안 되고 그러다가 누가 실제 실시된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 실시한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다. 이게 예전에 11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3개년 경제개발 언제 무슨 정권이 시작했다? 자유당 정권이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개발하면 누가 생각하죠? 박정희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장면이나 이승만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경제개발 정책들을 했던 것은 이 경제개발이라는 게 실제로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 정책은 아니거든. 국가가 직접 와서 산업자본들, 그러니까 사업개혁들을 이제 조절하고 그래갖고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당 신흥국들이 주로 했던 거예요. 대만, 뭐 타이완이나 뭐 한국이나 등등등. 근데 제대로 성공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이런 나라들만 몇 개 성공하고 대부분 실패했어요. 예. 자, 하여튼 요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형상평가 문제를 좀 볼게요. 이건 형상평가 문제는 요거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좀 다른 문제도 있고 그래요. 자, 181페이지 펴보세요. 181페이지. 자, 181페이지 25번. 25번. 자, 여기 보면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밑줄친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두 개 단체를 써보시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말해보시오. 자, 가는 50총선거죠. 네, 50총선거의 재헌국회에서 최고령자였던 이승만이 국회에서 이제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제1대 재헌국회의원장을 선출하죠. 대통령이 승리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선출되는데 7월 17일 날 재헌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때 이제 단체당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이 그 당시 그 이승만의 여당이었죠. 그래서 선출 방식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뭐예요? 재헌국회의원들이 간접선거죠. 간선제.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고령을 70세 넘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세 넘었는데 한 10년 동안 독재를 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는 뭐 기대 수명도 낮을 때고. 그래서 이승만은 노인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맨날 했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그 경무대 그 뒤에 가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패와가지고 이게 나무를 패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 나무를 쪼개는 모습들. 네, 그만큼 난 건강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70세 넘으면 그냥 집에서 손주 키우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에? 좀 약간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문제 좀 보면요. 거기 잠깐만. 그 26번 문제 볼게요. 26번. 자, 26번은 그
이거는 이제 미 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미 군정이라고 좀 고쳐요. 미 구정이 아니라, 예, 미 군정.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이 남기고 한 기속재산, 이걸 적산이라고 하죠. 예,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뭘 실시했냐면 신한공사를 설립했죠. 특수 목적회사. 그 적산이 미 군정 때 다시 분화됐다가 또 일부가 이승만 정부 넘어가요. 근데 이 적산을 분화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면 재벌들이죠, 재벌.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토지와 농업개혁은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건 한번 좀 그냥 각자 보시고 지금.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냐면 27번 문제 보세요. 27번. 자, 이승만 때니까 이제 여기 집어넣는데, 자, 다음 밑줄 친 것은 무엇인지 지칭하는지 써보시오. 자, 이 연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에치스 라인이죠. 그래서 국무장관 에치스가 미국의 극동지역 방어선은 알류선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거쳐 미드편 통과한다. 어디가 제한된 거야? 대만하고 한국이 제외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김일성이 오판한 거지. 쳐들어와도 미국이 지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오판해갖고 6.25 전쟁의 그 뭐냐면 원인이 됐던 거죠. 근데 에치슨9은 그 에치슨 그 국무성 그 장관이 했던 그 에치슨 선언은 그 되게 내용이 많아요. 되게 많고 에치슨9은 관련된 부분이 이게 두세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체적인 내용 보면 그 한국에서 그 만약 전쟁이 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어디만 부각되는 거야? 요즘만 요 내용만 부각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자, 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28번을 이제 보면, 이것도 6.25 전쟁이에요. 이거는 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자, 양측의 국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공항 방식을 놓고 2년 동안 회담을 계속했다. 이승만은 후전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외교 관련을 무시하고 1953년 6월에 방공포를 석방했죠. 그래서 후전 회담이 한때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포로 교환 방식에 대한 유엔과 북한의 입장이 좀 달라. 자,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는 누구한테 속하죠? 원래 자기가 살았던 곳에 돌려보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6.25 전쟁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남북이 뭐냐면 전선이 교체됐잖아요. 맞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동안 이제 남한을 점령하고 남한의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다가 북한군 편입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공포들이 많은 거야. 자기가 북한군이지만 실제 출생지가 남한이었고 자기가 뭐 북한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끌려간 거죠. 위험군의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입장 볼 때는 북한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입장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포로 소환하자. 근데 북한에서는 해당 국가에 자동 소환하자.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아서 결국엔 자동 소환으로 바뀌었어요. 예, 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남한에서는 쟤도 보내줬어. 근데 북한에서는 남한 포로나 이런 건 잘 안 보내줬거든. 일본만 보내주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 지금 뭐냐면 남한 포로들이 계속 있어요. 국군 포로들이. 그래서 몇 명은 또 탈출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이 이제 그 뭐냐면 이게 뭐냐 포로 교환 방식 가지고 막 지지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승만이 반대했잖아. 이승만 입장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얘는 북진통일이야. 그래갖고 반대를 해갖고 방공포를 그냥 일방적으로 석방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 났죠. 미국에서 난리 난 거야. 이승만을 그 죽이자라는 소리까지 들어왔어. 쿠데타 일으켜서.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엔 이승만의 입장을 받아들인 거지. 이승만이 그 후전협정에 방해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그 뭐냐면 두 가지를 제공했죠. 일단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서 여기는 상호 방위 조약이야.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주한미군 주둔, 그 다음에 경제 원조 이런 것들을 받아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교학서에서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승만 외교적 업적을. 예. 자,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182페이지 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정당을 말해보고 밑줄진 개헌안을 발췌개헌을 부른 이유를 두 주인을 말해보시오. 자, 이승만 정부는 1951년 12월 임시정부 수도 부산에서 뭘 창설됐냐면 자유당을 창설했죠. 그래서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설득하다 합박하여 결국엔 1952년 7월 달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야당 의원 배제한 채 자유당 위원으로 하고 야당 위원은 이제 버스 해가지고 저기 보안대 끌고 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자
그때 발췌 개헌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그때 여러 개헌안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헌이 있어요. 아니 국회에서 제안한 개헌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각 위원제, 위원 내각제 개헌안이야. 그 중에 일부를 발췌를 했다 해가지고 발췌 개헌안이야. 근데 일부만 발췌한 거고 주요 내용들은 다 이승만 뜻대로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직선제 있죠. 이 직선제 개헌안을 이제 중심으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182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184페이지. 자, 184페이지 그 38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헌법 개정을 통과시킨 목적을 한 줄이나 서술해보고 양원제 국회가 실시되지 못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거 3.15 부정선거의 원인을 그 내용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원인이 되었던 내용을 찾아보시오 했는데 자 이거는 그 4.4 개헌안 2차 개헌안이죠. 2차 개헌안인데 자 이거 통과할 때 입법권 국회가 간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돼. 민의원은 이제 우리 그 영국식이나 미국식만 하면 하원에 해당하고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양원제 국회를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실시는 안 했어. 단원제도 계속 운영이 됐거든요. 실시된 것은 이 공화국 때 이제 실시됐던 거예요. 양원제 국회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유는 이승만 정부 시대 참의원 선거를 실시 안 해서 뭐냐면 양원제 국회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승만 별로 안 좋아했어. 그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실시하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 헌법 개정안 4.4 개정안을 그 통과시킨 뭐예요? 그 초대 대통령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기 위한 거죠.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 중 3.15 부정선거 관련된 거. 자, 여기 보면 대통령이 거짓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4차 대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고령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통령을 어떻게든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4.19 혁명 때 부정선거를 했으면 적당히 했어야지. 근데 너무 야당 지역도 너무 여당으로 몰아주고, 그래서 지금 확인되지 않지만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도 뭐 조작을 해갖고 뭐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요때는 미묘한 차이로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또 허위사실 유포도 해갖고 잡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거 보면 딱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186페이지 펴볼까요? 186페이지. 자, 42번은 이제 4.3 사건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아니, 4.3 사건이 아니라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이죠. 다음 밑줄진 반란군의 요구 내용을 두 가지 써보고, 반란이 이제 진압한 후에 1948년 자익세를 차단한 목적으로 이승만 정부가 취한 조치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요게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국방경비대라는 게 있어요. 미군정의 국방경비대라는 건데, 이게, 나중에 대한정부 수립하고 나서 뭘로 바뀌냐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으로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 국방경비대 안에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세력들인데, 하나는 그 예전에 일본군 출신들, 일본군 장교, 뭐 만주군 때 장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박정희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예전에 독립운동 했던 세력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탄압받잖아. 미군정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할 거 없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 때 국방경비대나 그 나중에 국군 안에 그 당시 사회주의 세력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이런 자익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이제 뭐냐면 군대에 많았는데 그때 이제 여수에 무슨 부대가 파견됐냐면
그 여수 지역에 그 뭐가 이제 파견됐냐면, 잠깐만요. 그 당시 이제 그 여수 지역에 그 14연대가 있어요. 14연대. 그래서 14연대가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회주의 장교들이 내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교 그 당시 사령관을 쳐내고 자기들이 이제 부대를 장악하죠, 연대를. 그래서 14연대가 여수를 장악한다면 그 위에 순천 있죠? 여수 순천까지 이제 확대돼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익힌 그 명분이 뭐냐면, 우리 4.3 사건을 진압하고 나가는데 우리 못하겠다. 그 다음 단독성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정부군이 이제 진압을 했죠. 간신히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수에서 이제 많은 양민 학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면 운동장에 많은 양민들 내놓고, 그때 이제 그 뭐냐면 피해자들, 그러니까 자익대에서 이제 뭐냐면 그 가족들이 총살당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 누가 빨갱이인지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빨갱이가 아닌 사람과 빨갱이인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서, 빨갱이 애들은 뭐야? 거기에 총살시키고 목을 자르고 그렇게 만행을 저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죽였다는 게 그 빨갱이 때문에, 빨갱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이제 난 거죠. 여기서 빨갱이라고 해서 죽은 것도 또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처형시키든 그래야지. 그래서 하여튼 그 여수 관련 사건을 진압하고 나서 그 자녀 세력들이 어디로 가요? 지리산 올라가죠. 지리산 빨치산의 부대 원조가 되는데, 물론 지리산 빨치산이 나중에 이제 빨치산하고 연결되진 않아요. 6.25 전쟁 시작할 전에 이미 다 진압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그 진압된 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요, 이승만 정권. 근데 일단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죠. 국가보안법을.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뭘 또 하냐면 그 군부 내에 있는 자익 세력들을 수청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쳐내는데, 그래서 그 당시 군부 내 이제 자익 세력 중에 5% 정도 쳐냈다고 해요. 군부 내에서 자익이란 명목가 5%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박정희죠, 박정희. 예.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 형이 세 번째 형일 거야. 이름은 제가 근데 그 형이 세 번째 형이 그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그 대구 그 봉기 때도 가담하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박정희도 초창기 때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남노당에 가입을 해서 남노당 조직책으로 지금 일을 했었나 봐. 근데 이제 군부 때 그때 막 이제 진압하고 나서 군부 내에서 이제 자익들 수천한다고 할 때 박정희도 불러왔어. 그래갖고 박정희가 이제 불러내서 이제 박정희한테 이제 군 검찰이 무기징역이니까 사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조직책이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군부 내 사회주의 세력들, 남노당 인원들 다 분 거야. 그래서 간신히 뭐냐면 석방돼서 살아남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군대 내에서 믿을 수 없지. 남노당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린 거죠, 한마디로. 그 군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6.25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지니까 박정희는 예전 빨갱이 경력 때문에 분명히 북한군에 붙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한강을 건너와가지고 부산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인정한 거지. 아, 이 사람은 진짜 이제 완전히 전향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예요? 만약 군 지휘관도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귀돼서 이제 승진했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빨갱이 경력 때문에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가. 제일 올라간 자가 소장이었거든요. 그것도 소장도 이군수 사령관이야. 이군수 사령부가 어디냐면 이군수 사령부요. 이 군수는 어디냐면 그 부산 있죠, 부산에 2군단 그 지원하는 부대가 있어. 아니, 3군단인가? 예. 그 3군단 군수 지원 부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천이죠. 그 뭐 핵심부에서 멀어난대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6.4 8기생과 또 결합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미국에서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예전에 박정희가 빨갱이 경력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뭐냐면 북한과 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당시 박정희가 딱 등장하자마자 뭘 내셨어요? 방공을 국시를 했잖아. 그리고 빨갱이 사냥을 했잖아. 그건 뭐 때문이야?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근데 그 박정희 초기 정책들 보면 상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안 나와 있죠. 교과서에.
예전에 저기 남노당이었다가 조직책 부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해요. 국민보도.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에 따라 자익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반공단체인데 문제는 이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고 나서 그 각 지방마다 커터를 내줘요. 그래서 예전에 뭐 자익 활동했다가 이제 정한 사람 외에도 그 커터대로 그냥 집어넣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국민보도연맹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이 국민보도연맹에 있는 사람들 걔들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거 괜히 놔뒀다가 뭐예요? 북한 쪽 붙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국민보도연맹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뭐 어때요? 잡아다가 형병들이 다 총살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지역 할당제에서 자기는 자익 활동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입하면 뭐 주겠다 해서 가입해갖고 이렇게 이제 해서 죽는 건데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것들이 이어서 수천 반란 사건 때 그 이승만 정부가 했던 그 조치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군부에는 통제권 강화, 자익개혁 수철, 그 국가보안법 통과, 국민보도연맹 결성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가단체를 말해보고 이 단체가 개혁 작업을 세 가지 쓰시오. 그리고 그 당시 북한 정권을 이끌었던 정치세력 성격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했는데 요거는 북한 초기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북한사는 제가 이제 뺏긴 뺐는데 왜냐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등장한 건 1946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야.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한에 미군이 진주할 때는 미군이 직접 통치를 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진주했는데 소련 뒤에 있고 직접은 이제 행정 같은 이들은 누가 했냐면 각 지방에 있었던 임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인민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총합해갖고 만든 부대, 총괄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개혁 내용을 이제 보면요. 친일파 처단, 토지개혁, 주요 사업 구요가. 그래서 토지개혁은 이미 북한은 정권 수립 이전부터 했던 거죠. 1946년에. 그래서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어떤 내용이지? 기준 쓰라는 거, 내용 쓰라는 거. 기준이 뭐예요? 5정보 이상. 그 다음에 지주를, 중소지주뿐만 아니라 친일파 토지를 또 뺏어가지고 이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무상분배, 네,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뭘 준 거야? 경작권을 줬다. 경작권을. 그게 이제 되게 강조되더라고요. 예. 자, 이런 것들 했고. 그 당시 그 정치 세력의 성격을 보면 초창기 때문에, 북한정의 초창기 때문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같이 있었어. 이 당시에는. 그래서 갑산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노당 계열도 있었고, 소련파, 연합파, 이런 정치 세력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세력들이 나중에 다 하나씩 제거되죠. 6.25 전쟁 때 박헌영이 제거되죠. 미국 프락치다 해갖고 척자다 해갖고 제거당하고 8월 종파 사건 때는 연합파하고 소련파들이 제거하고 그리고 갑산파 안에서도 좌파, 우파 제거되고 유일하게 이제 남은 것은 백두혈통 있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이룬 충성 계급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있고 장면 정권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게 좀 주제에서 뺐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장면 정권 관련된 부분에서 176페이지 펴보세요. 자, 11번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 자, 다음 경제개발명을 써보고 이때 정부가 농촌에 파견된 사람을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당시 권력구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자, 장면 정권의 국정과제의 제일 목표가 뭐냐면 경제 개발주의야. 경제 우선주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경제를 개발시켜야 되겠다.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극하게 가난한 농업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개발주의를 내세웠고 이승만 정책 중에 이걸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이승만 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근데 실행하지 못하고 이게 장면 정권 때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잠깐 집권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되지 못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뭘 파견했냐면 농촌에 국토건설단을 파견했어요. 국토건설단. 그래서 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일종의 새마을운동처럼 이들 보내가지고 지방에 여러 가지 뭐냐면 건설 사업도 하고 국토개발도 하고 농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런 것들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권력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양원제라는 것은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어. 양원은 아까 이제 발췌관에 그런 데 있었죠. 아니죠. 4.3.5나 4.3.5 개헌안에 있었는데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참의원이니 민의원이니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이 있었어. 대통령 누구예요? 윤보선이죠. 근데 대통령은 실제로 상징적인 그 권력이고 장면이라는 그 내각 총리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프랑스식 권력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프랑스 좀 비유하면 되는데 프랑스는 대통령은 외교 업무를 맡고 그다음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갈게요. 자, 박정희의 군정시기 정책. 요번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부정축제처벌법 관련돼 갖고 나왔는데 2번 정도 나왔어요. 2번. 예.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박정희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박근혜가 물러나면서 이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됐고 박정희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근현대사 문제에 많이 낼 것 같거든요. 현대사 문제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박정희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죠. 자, 그 박정희가 이제 5.16 여기 군사정변에 돼 있잖아요.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할게요. 예.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배경을 이제 보면 장명 정권이 이제 그 4.19 혁명 이후에 사회 혼란이나 무질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정부가 있었고 무능했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대 내 그 위기의식. 자, 위기의식은 뭐냐? 이걸 좀 알려면 그 당시 사정을 봐야 되는데 자, 원래 이제 6.25 전쟁 전에는 우리나라 국군이 몇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이었죠. 10만 명.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지원병제도 아니었고, 그때는 뭐 의무병제도 아니었고, 되게 좋았던 시대예요. 예, 10만 명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 10만 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었어. 근데 재정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누가 지원해 준 거야? 미국이 지원해 준 거지. 그래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무기도 지원해 주고, 근데 미국의 입장일 때는 그 이승만한테 그 이상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10만 명 이상은.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이승만한테 지원할 거면 이승만이 항상 떠들어대는 소리가 뭐냐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에는 뭐 신의주에서 먹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이승만한테 무기나 뭐 병력 자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하면 분명히 북진 통일할 거다. 북진을 해갖고 북한을 건들 거다. 공격을 할 거다.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있다가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일 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그때 뭐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막 주고 그다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도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만약에 그 국군이 몇만 명까지 불었냐면 70만 명까지 불었어요. 70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70만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되게 많은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네들 감축해라. 적어도 40만에서 30만까지 감축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뭐 하면서 꾸물꾸물 하다가 몇만 명까지 감축해서 60만까지 감축해. 지금 60만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군대 내에서. 왜 군대 내에서 생기면 예전에 그 군대 초기 때는 이게 이제 지휘관들이 별로 없었어. 군 경력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30대 총사령관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6.25 전쟁 때 그 총치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근데 그래서 그 6.25 전쟁 하는 동안은 또 군대가 팽창해 갔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 나면 지휘관들이 많이 죽죠. 그러니까 승진이 어떻게 돼서? 초고속이죠, 완전히. 그리고 뭐 40대에 뭐 별 달고 30대 별 달고 그 사람들이 수도께 지금 3, 40대 별 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지금 3, 40대 해봤자 뭐 대위 올라가봤자 중령 정도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 끝나고 거기다 강군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죽을 사람도 없죠. 지휘관도 안 죽잖아. 전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강군하면 부대가 축소되니까 지휘관 수는 어떻게 돼요?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진급기 딱 막힌 사람이 요 시점에 막힌 게 8기생들이야. 64 8기생들. 그러니까 64 8기생들은 자기 선배들은 막 초고속으로 진급하는데 그 자기는 뭐예요? 지금 지금 뭐 해봤자 뭐 대령밖에 안 되거든. 벌도 못 따고. 거기다가 자기 선배들은 저기 올라가갖고 막 부정부패 맞고 막 저기 막 부대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저기 뭐 국방기 돌리고 막 그런 것들 방상비리 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자기 선배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걸었던 것이 정군운동이야. 이 정군운동은 뭐냐면 군대가 너무 부정부패 빠졌고 국방비 횡령하고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가지고 쳐내자 군대 내에서 그 군대 쳐낸 자리는 자기가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위장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 정군장 운동을 했던 그 당시 그 8기생들을 다 제거시키려고 이제 쳐내기 시작한 거지. 거기에서 이제 8기생들이 이제 불안을 느낀 거죠. 그 8기생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세요? 누구죠? 김종필이요, 김종필. 예, 김종필이가 이제 그 8기생들이 불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웃사이더가 한 명 있죠? 박정희. 예, 박정희 이제 빨갱이 찍혀가고, 6.25 전쟁 때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그때 이제 이군수 사령부에 있었거든요, 거기. 진짜 끝발도 없는 자리에 있었죠. 그 둘이 이제 만나서 일으킨 게 뭐냐면, 쿠데타죠. 5.16 쿠데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 미국에 입장할 때는 장면 정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3세계보다, 3세계도 좀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정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5.16 군사정변을 또 묵인해 준 거죠. 이런 등등. 자, 그래서 이제 그 5.16 군사정변이 1961년에 넣고 62년까지 2년 동안 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중에 국가 채권 최고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권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군정을 해서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기관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쿠데타로 집권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쿠데타를 뭐냐면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전에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정권이 못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한다고 이제 하게 됐는데 자, 이 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요. 정치적으로 보면 민생 안정, 그 다음에 반공 강화, 민족 정기 그 정리의 명목으로 강권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공법을 강화시키고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 뭐 정치활동 정합법 해갖고 그래서 구 정치인들 정치활동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혁신세력 있죠? 이 혁신세력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폭력배들 정치 카페 애들 뭐 시다손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처벌시켰죠. 사형시키고 예.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 관련자들을 그날 그 뭐냐면 장면 정권을 제대로 처리 못했거든요. 근데 잡아서 처리되고 그 다음에 뭐 용공문자들, 진보적 정신인들, 그 다음에 노조, 학생 강부 이런 사람 다 빨갱이로 올라가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한국중앙정보부를 창설했죠. 예. 그래갖고 한국중앙정보부 이제 창설해갖고 중요한 정보를 정부의 독점을 개인정보를 정치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은데 이 한국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이제 상당히 박정희 시대 때 독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의 어디예요? 국정원이잖아. 예, 국정원 기원이 됐던 게 이제 한국중앙정보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내세워서 이제 자신의 쿠데타를 이제 정당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 장면 정권 때부터 이제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웠고 이제 경제 개발했는데 그걸 이어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제 농어촌 지역에 고지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지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고지체 문제를 정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부정축제 처리법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부정축제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박정희 정권 때 처음 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영 정권 때부터 이제 있었어. 그래서 부정축제 처리법에 대한 어떤 뭐 여론이 형성이 됐거든요. 장면 정권 때. 그래서 이제 그 부정처리법에 초안이 있어요. 초안이 뭐냐면 이 사람들 초안이 이제 처음에 그 장면 정권에서 처리할 때 초안이 뭐냐면 부정축제 처리법을
그 부정축제자를 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시켰어. 그래서 그때 이승만 정권 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다 기업인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규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 가만히 있나? 그래서 그때 기업인들이 만든 단체가 뭐냐? 오늘날 정경련이야. 정경련.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노비를 한 거지. 그래서 원래는 민의위원회에서 이제 민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켰는데 참의원으로 이렇게 통과시킨 그 수정안은 뭐냐면 한정돼 있어. 그래서 뭐 5천만 원 이상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만 부정축제자로 이렇게 규정을 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야? 자발적인 거야. 자발적. 그러니까 나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정권에 와갖고 강제로 요번에 청문회 나온 것처럼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요하니까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삥땅 당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보면 자발적인 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피해간 거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국민 여론도 있고 하니까 부정축제처벌법, 그 전에 이제 장면 정권에 처리했던 부정축제 처리법을 폐지시키고 새롭게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더 좀 확대해서 규정을 시켜놓자. 그래서 뭘 받은 사람 얼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정축제 처리법에 대해서 부정축제 처리자의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종전에 자발적이라는 말 빼버리고 일단 줬으면 어느 정도 줬으면 부정축제 처리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뭐냐면 그 벌금을 이제 왕창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이 뭐예요? 상당히 이제 난리 난 거죠. 막대한 벌금을 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접근했냐면 일단 미국한테 접근한 거야. 미국한테 접근하고 막 그 다음에 또 정부 중요한 그 박정희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접근하고 협상을 했어. 미국을 통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냐면 벌금을 안 내는 대신에 뭐냐면 그 당시 외자를 있죠. 외자를 우리가 유치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만든 다음에 외자 유치해서 그걸 공장 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반납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게 구매 땡기거든. 그래서 좋다. 그럼 너네들이 외자 유치해주고 공장 건설하고 그다음 공장 건설하는데 그 나머지 그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그 공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 만들고 나중에 우리한테 반납해라. 그래가지고 부정축제 처리법을 다시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가지고 부정축제 처리법 중에서도 외자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을 기부한 사람들은 뭐냐면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야. 그 재벌들이 좋지. 그래서 이제 재벌들은 와가지고 외자 유치하고 이제 기업 건설하고 공장 건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그 공장을 넘겨주겠다는데 회사 지분을 넘겨줬을까요? 안 넘겨줬어. 오히려 혜택만 받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외자 유치하고 공장 건설하면 여러 가지 정책의 배려, 금융 특혜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러면서 정경유착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화된 거죠. 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죠. 자기의 위기를 돌파해서 외자 유치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정경유착을 더 심화시켰다. 그래서 그 중심 단체가 무슨 단체다? 정경련이죠. 근데 그 버릇이 개버릇 뭐 어디 간다고? 지금도 똑같은 그 짓 했다가 지금 최순실 사태가 이제 터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 재벌들의 논리들, 뭐 경제가 파탄내면 일자리 뭐 창출하지 못한다, 나라 경제가 망한다 이런 논리들 예전에도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것이 부정축제처리법이 이 부분이 그냥 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번에 그 최순실 문제 때문에 정경유착 문제들이 터져 나왔잖아요. 정경련 관련된 문제들이. 이런 거와 관련돼갖고 한번 의도적으로 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그래서,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 놓을게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찾아봤는데, 이게 자세히 어디 나왔냐면, 책 선전하는 건 아닌데,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세요. 예. 저기 한국 현대 생활 문화사에 갖고 4권이 있어요. 거기 어디 나왔냐면 저기 창비에서 나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2권에 60년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부정축제 처리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 왜 부정축제 처리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통과하고 어떻게 왜곡됐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정경련의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까지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장면 정권에 이제 또 이어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화폐개혁을 했죠. 이 화폐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화폐개혁을 이제 보면 보통 이 화폐개혁은 3번 했었어.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1, 2차 개혁은 이제 이승만 때 했던 거고 3차 개혁은 잠깐만요. 다행이네. 이게 그 배터리가 닫으면 약이 닫으면 이게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자, 3차 개혁은 이제 박정희 때 했던 거야. 박정희.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배경은 박정희가 초창기 때 생각한 건 뭐냐면 국내 자금을 동원해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초기 때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화폐 단위를 10대 1로 평가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100원을 10원으로, 그러니까 100칸을 10원으로 이렇게 해서 교환해 주겠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좋아. 그래서 한을 원으로 계층하고 그 뭐냐면 화폐 단위를 좀 줄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100원을 가지고 100칸을 가지고 교환을 갔잖아요. 그러면 10원을 줘야죠. 10원을. 근데 10원 안 줘. 7원만 줘. 7원만. 그리고 3원은 뭐냐면 장기 저축을 강제로 뭐냐면 저축을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강제 저축을 했던 것을 일정 기간 풀지 못하도록 찾지 못하도록 봉쇄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박정희 정권이 이걸 가지고 경제 개발에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예전에 뭐 1000억 정도 됐던 그 통화량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뭐 700억 정도만 하고 300억 원 그 계정에 묶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니까 유통 과정이 경색되고 당연히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죠. 생산 위축이 되고 국내 자금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사회주의 정책이죠.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뭐 강제로 이렇게 묶어놓고 국가가 쓸 수 있어. 지금 그랬다가 뭐야 난리 나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미국도 막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책들 폐기시키죠. 그래서 봉쇄 개정 정책을 폐기시키고 그냥 다시 돌려주는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때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국내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국내 자본보다는 외국에서 뭘다? 차관을 도입하다. 그래서 초창기 때 재벌 정책도 이거와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처음에 재벌 안 좋아했어요. 재벌을 이제 처벌하려고 그 부정축제 처리법을 만드는데 이 화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자금 조달 안 되고 국내에서 뭐 자금 조달해갖고 이게 뭐야 안 되니까 이제 차관 도입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차관도 2개가 있어. 국가 간의 차관이 있고 민간 차관이 있어요. 근데 국가 간의 차관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한일 국교화나 월남 파병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지. 돈을 뭐 차관하든 뭐 사업을 벌어들이든 이렇게 해갖고 외화를 끌어들였고 민간 부분에서 이제 차관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이제 외환시장에 가서 국제 외환시장에 가서 빌려와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죠. 단위가 뭐예요? 경제 단위가 빌리는 주체가 기업이잖아. 기업이 상업 차원에 이런 걸 빌려오는 돈을 그러면 기업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부정축제처리법을 완화시켜가지고 외자 유치시키고 나중에 공장 세우고 우리한테 국가에 반납하면 그거 벌금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의 정경련에서 외자 유치하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된 거야. 이게 정책들이. 자,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민정이양 가정을 보자. 그 대통령 중심의 단원제 국회 헌법을 5차 개헌이죠. 이제 국민투표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5차 개헌이 아니라 6차 개헌이겠네요. 예. 저희 통과시키고 그때 그 뭐냐면 이제 그 5차 개헌이네. 5차 개헌이네. 3차 4차는 저희 장면 정권 때니까 5차 개헌이고 자, 통과시켜 갖고 민주공화당을 창설하죠. 예, 민중공화당을 창설하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하고 싸웠던 사람이 윤보선이에요. 그래서 박정희와 윤보선이 싸웠는데 15만 표로 간신히 이겼어. 그것도 실제로 윤보선이 이겼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강권을 동원해갖고 한 거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당선됐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승리했다.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후부터는 몇 공화국이 되는 거죠? 제3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제3공화국.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받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76페이지 펴보세요. 176페이지. 자, 176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다음 장면 명분이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이 정번 주체대 권력기구를 써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경제개혁을 두 가지로 서술해보시오. 자, 우리들은 가업을 성취되면 찬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의 정권을 인양하고 우리 본연의 임무를 복귀할 준비를 갖췄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때 명분은 뭐예요?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은, 예, 그것은 경제개발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정권을 일으켰다. 이렇게 있고, 권력기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죠. 예,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인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어. 3권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경제개혁 관련된 내용도 이제 국가 축제 처벌했고, 부정축제 처벌했고, 그 다음에 농업민 부채 탕감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농업협동조합법,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등등 합해개혁 이런 것들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농업협동이 만들어 농업 있지 지금. 예, 농업협동조합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농협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야 근데 몇 번 문제? 금성교과서에 있네. 부정축제법 처벌인데 이거 작년에 문제 만들었던 거죠.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금성교과서에. 예. 자, 182페이지 펴보세요. 182페이지. 자, 182페이지 30번 문제 볼게요. 30번 문제.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장면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가와 나의 때는 장면 정권의 내용이다. 그 가의 기업과 관련된 법의 내용을 그 뭐냐면 서술해보고 니은의 그 통일 주장을 두 가지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30번의 기의 강력한 법은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장면 정권이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개헌을 통해 소급법까지 만들었어. 원래 소급이라는 게 안 되잖아. 법을 한번 처리됐으면 됐지. 근데 이제 소급법까지 해서 소급 입법까지 그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되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 준 게 누구죠? 박정희죠. 박정희. 예.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때 뭐 통일 주장 보면 중립한 통일은 남북 협상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교과서에서 찾아서 좀 정리해 두세요. 예. 시간 관계는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좀 보면, 아이고. 자, 186페이지 보세요. 186페이지. 그 186페이지 잠깐만요. 45번. 네, 45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군사정부가 만들어놓은 헌법의 권력구조의 특징을 한 줄 이내로 말해보시오. 자, 군사정부는 뭘 통해서?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정치인, 학생운동을 통제하고 감시했고, 나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는 민주공화국이죠? 공화당, 민주공화당을 통해서 비밀리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치자금으로 4대 위혹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설명을 안 했는데, 뭐, 그 군정기간 동안 뭐,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찌콘 사건, 뭐,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등등 있어요. 예.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갖고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력구조의 특징, 그러니까 5차 개헌의 특징이죠. 상공화국의 그 바탕이 됐던.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대통령 중심의 직선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수능에서는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뭐 해갖고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가르치신 강사분은 이걸 둘둘 깨고 있더라고. 근데 인고에서 그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걸 낼 수 있는 그 시간도 없어. 뭐 딸랑 한 문제 내는데 그 개헌 문제 내겠어요, 그거? 개헌 문제면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있고 좀 쉬었다가 쉴 때 됐죠? 네, 좀 쉬었다가 다음 테마 한일 합정으로 넘어갈게요.